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알려지지 않은 명군 양견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견, 우리는 흔히 수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수나라 그러면 수문제보다 유명한 사람이 수양제죠. 고구려를 3번이나 침범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수양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군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인 수문제는 명군 중에 명군이었습니다. 수문제는 사실 선비족이 세웠던 북주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41살에 북주의 어린 임금으로부터 선양의 형식으로 황제위를 물려받고 수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걸친 황제 생활을 했는데요. 말년에 3, 4년을 빼고 20년 정도는 너무나 눈부신 정책을 펴면서 국가를 흥성시켰습니다. 그가 세웠던 장안성의 이름이 대흥성인 것처럼 그는 실제로 국가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왜 수문제는 명군으로 일컬어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들인 수양제가 너무나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수나라를 이어받아서 통일왕조를 이뤘던 당나라 시대 때의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문제가 폈던 정책들을 보면 수문제는 위대한 임금이자 명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위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국 역사에 있어서 혼란의 시대를 종결시키고 통일왕조를 이뤘던 유명한 임금이 3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국 시대를 종결시키고 통일왕조를 이뤘던 진시황 영정,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두 번째는 거의 400년에 걸친 위진 남북주의 분열 시대를 종결시키고 완전히 통일을 이뤘던 수문제, 양견. 그리고 세 번째는 후대에 당나라가 무너지고 5대 10국의 약 70년에 걸친 혼란 시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종결시키고 통일왕조를 세웠던 북송의 조광윤입니다. 이렇게 3명이 중국 역사에 있어서 통일왕조를 이뤘던 가장 위대한 임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문제도 위대한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 영정은 위대한 임금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명군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조광윤은 위대한 임금이자 명군으로 칭송받고는 있습니다만 조광윤 시대에는 사실 중국을 완전히 통일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위대하면서 명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수문제 양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견의 정책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양견은 자기가 북주시대 때에 너무나 형벌이 가혹했고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41살에 황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취한 조치가 첫째는 백성들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균전제를 강력하게 실시했습니다. 호족들이 불법으로 갖고 있던 땅들을 전부 빼앗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들이 부담해야 됐던 세금이 너무나 과중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부역이라고 해서 1년에 15일 이상 국가에 노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역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농업을 부흥시키는 정책을 폈을 뿐만 아니라 역대 임금들과는 달리 상업을 부흥시키는 정책도 폈습니다. 그는 상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첫째는 그 당시에 여기저기서 주조되던 화폐를 전부 다 없애버리고 오수전이란 화폐로 국가에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안심하고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화폐 제도를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 진입할 때에 관청에다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 시장 진입세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술과 소금, 백성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금이나 술을 사실은 국가가 전매를 하고 있었는데 양견이 이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중요한 도량형을 재정비했습니다. 이미 그 북주 시대만 가도 각 지역마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는 단위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본인이 황제가 되자마자 마치 진시황처럼 도량형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수도로 잡았던 장안, 지금으로 치면 서안이죠. 역사적으로 그곳을 관중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관중지역의 문제는 뭐냐면 기근이 될 때 식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 물자를 운송하는 물류 통로가 그렇게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양견은 황제가 되자마자 동관에 광통이라는 조그만 지역이 있는데요. 광통으로부터 장안까지 운하를 팠습니다. 그걸 광통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물자 운송을 원활하게 했고 또 이 하남성 지역과 산동성 지역에 수많은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상평청이라고 그러는데요. 미리 곡식들을 거기에 정해놓고 기근이 들면 백성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이 서안 지역, 즉 장안 지역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현명한 임금이죠. 사실 그가 만들어 놓은 곡식 창고들이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당나라 시대에도 그것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행정적으로도 중요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중앙정부를 정비해서 내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렇게 3성과 그 밑에 이부, 민부, 예부, 형부, 공부 이러한 6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방의 시스템은 원래 주, 군, 현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군을 없애버리고 주현 2단계로 간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견이 본인이 중앙 집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2단계로 만들어서 중앙의 명령이 그대로 바로 하달되게 만들었고요. 2번째 더 중요한 것은 군을 500여 개나 되는 군을 없애버림으로써 수많은 관료들을 해고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관료들은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또 세금을 과중에 거두면서 본인들의 배를 불렸을 뿐 국가의 도움도 안 되고 완전히 나태에 빠져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남아도는 인력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정비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거를 용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명군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료 제도를 정비해서 쓸데없는 관리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들과는 정반대의 조치죠. 현대 사회주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합니다만은 공무원들을 지나치게 늘리면 그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북주 시대나 선비족 국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견은 황제가 되자마자 바로 공무원들부터 정비했던 것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정치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정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주시대 때 형벌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주 공포에 떨었는데요. 그 바람에 오히려 조그만 죄만 져도 산속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견은 이 참혹한 법률들을 좀 경감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려고 지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형률을 정비해서 웬만한 범죄에는 중벌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당시에 사형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능지처참. 우리는 흔히 이 말에다가 이 손발을 묶어서 사지를 찢는 걸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형벌도 있었지만 능지라는 것은 실제로 뭐냐면 칼로 사람의 이 피부를 조금씩 점여내서 며칠에 걸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야, 사형을 시킬 때 깨끗하게 시켜라. 그래서 2가지만 허용했습니다. 하나는 교살, 즉 목을 매서 죽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참수입니다. 이 목을 잘라 죽이는 이 2가지만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더 현대적인 것은 예전에는 지방관들이 권력이 많다 보니까 사실 사법을 지방관들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형에 해당되는 애를 판결을 내려서 그냥 죽입니다. 그런데 양견은 그것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형이라고 판결된 것을 중앙으로 올려보내라. 그래서 3번을 심사하게 했습니다. 1번 심사, 2번 심사, 3번 심사했는데도 사형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형을 집행하겠습니다. 마치 우리 성심제도 비슷하죠. 상당히 현대적인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면, 또
행정을 다루는 면, 그리고 또 법률을 다루는 면에 있어서 양견은 명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정 분야에서 취한 조치 중에 또 하나가 과거제도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부귀시대 때 과거제도가 시작됐습니다만은 구품중정제도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구품중정제, 즉 관료들이 제멋대로 자기들 편을 등용시킬 수 있었던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과거제도를 완전히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병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방을 강화했습니다. 부병제는 다른 게 아니고 농민과 병사를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짬짬이 훈련을 받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병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당나라 시대 때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건 그 부병제를 좀 더 강화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주 시대나 그 전에 북위, 서위, 동위 이럴 때는 선비족들이 통치 계급이었는데 너무 참혹한 형벌 이런 거를 하고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호구를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을 안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래서 양견이 황제가 되자마자 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146만 호를 발굴했고 거기서 많은 세금을 걷게 됐고 40만 명의 새로운 병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세금을 떨어뜨릴 수 있었던 것도 새로운 호구가 생기면서 세금을 떨어뜨려도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세금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실 현대 정치가들이 이런 것을 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사는 조건, 즉 국민들이 사는 조건을 어떻게 편하게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위대한 정치가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겠죠. 어쨌건 양견은 그런 면에 있어서 명군이라고 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근데 양견이 그러한 정책 외에 하나 취했던 것이 있는데요. 상당히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동진이 무너지고 이 북부 지역에 섰던 나라들은 상당수가 선비족이 세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흉노나 선비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것인데요. 그 국가들은 어떤 정책을 취했을까요? 한족이 다수였지만 이 한족들을 선비족화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책을 계속 취해오다가 북쪽을 통일했던 북위의 임금 중에 한 사람인 효문제가 이름이 탁발괭인데요. 이 탁발괭은 자기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유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한족의 문화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황제가 되자마자 선비족 언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자도 완전히 한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옛날에 선비족들이 입던 옷은 지금 저희가 입는 옷처럼 이렇게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그런데 한족이나 우리 이시조선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매가 긴 그런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가 없던 옷을 소매가 있는 옷, 즉 한족의 옷으로 전부 바꿔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도 선비족의 성을 전부 한족의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원래 탁발괭인데 원괭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었는데요. 후대에 북위가 무너지고 다른 선비족 국가가 들어서니까 이런 한족화 정책은 취소가 됐고 결국 후대에 서위 시대에 오면 우문태라는 임금이 나타나는데요. 이 우문태는 반대로 선비족화 정책을 강력하게 취했습니다. 즉 북위의 원괭, 탁발괭이, 즉 효문제가 취했던 그런 선비족의 한족화 정책을 뒤집은 것이죠. 그렇게 내려갔는데 그 정책이 북주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양견도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북주 시대 때 신하로서의 이름은 양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성 양이 선비족 성으로는 보육여였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정사 기록에도 보육여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황제가 되자마자 양치의 성을 되찾았고 이 선비족들의 성, 즉 한족으로서 선비족의 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한족의 성으로 바꾸도록 하는 한족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즉 선비족이 한족화됐다가 다시 한족화된 것을 선비족화했다가 선비족화했던 것을 다시 한족화할 때에 수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수문제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본인의 가계도에는 8대 조상이 서한시대 때 그 유명했던 태위 양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가들 이야기는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이 양변의 조상은 대부분 선비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왜? 그의 아내도 독고라는 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선비족 여인이었습니다. 즉 선비족의 혈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쩌면 한족화 정책을 좀 더 강하게 편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서 위대했고 명군이었지만 그의 아들 양광, 즉 수양제의 폭정 때문에 묻혀졌고 또 그를 이어받았던 당나라의 나쁜 평가 때문에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았던,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명군이었던 양변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